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4일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저는 2018년 5월 4일, 그날은 같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전날 서명수 대표의 호의에 힘입어서 정말 근사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갖다 자고 영일대를 다시 출발해서 거꾸로 구룡포로 돌아옵니다. 구룡포로 돌아와서 구룡포에서 다시, 그러니까 어제 구룡포까지 와서 구룡포에서 버스를 타고 영일대 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구룡포로, 빠꾸에서 구룡포에서 다시 해파랑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날은 31km를 걸었는데 5월 4일 제가 죽다 살아난 날입니다. 흔히 우리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다고 그러죠. 거의 흔한 얘기로 지옥까지 갔다가,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부처님을 만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마침 그날 보니까 아침에 이제 뉴스를 쭉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다 마치고 만기 출소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호성 비서관이 만기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자칫 잘못하면 2014년에 청와대에 가서 대변인을 할 뻔했고, 만약에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더라면 잘하면은 저 대신 민경욱, 당시 이제 KBS 기자가 대변인 들어갔는데 민경욱 씨 같이 빠지를 달 수 있기도 했겠지만, 아마 제 성정으로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보좌한다고 있다가 아마 감옥 갔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5월 4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5월 4일입니다. 호텔 14층 객실의 널찍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동해 아침 햇살은 정말 아름답다. 저녁에 보았던 영일대 해변의 바다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의 아침을 반겨준다. 샤워를 마치고 서명수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7시 30분에 호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조찬을 하는 뷔페 레스토랑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원이다. 포항 호텔들은 연찬회나 연수 등 단체 행사가 많다고 한다. 이날도 단체 투숙객들이 대거 식당을 차지하고 식사 중이다. 시끌벅적하다. 최근 아침 식사가 늘 부실하곤 했는데 오늘만은 진수성찬이다. 이것저것 빼놓지 않고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 아침 9시 서명수 대표와 이별을 하고 하루 일정에 들어갔다. 오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포항 북부지사를 방문하는 일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납부했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침 포항은 큰 도시라 지사가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있다. 북부지사는 포항 북구청 옆에 있는데 내가 머물렀던 숙소로부터 4-5km 정도의 거리다. 영일대 해변을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다. 영일대 해변은 보도며 자전거 길이며 참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영일대 영일정에서 다시 포스코 공단을 바라보았다. 날씨는 쾌청한데 바다바람이 무척 드세다. 영일대 해변 남쪽 끝에 여객선 터미널이 있다. 터미널 앞 입간판에 독도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여기서부터 독도까지 258.3km라고 쓰여있다. 맞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포항에서도 260km가 채 되지 않는다. 터미널을 지나 시내로 접어들었다. 건강보험 북부지사는 조금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20대 초중반의 여직원에게 민원의 내용을 말하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게다가 팩스 송부를 요청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서울 세무사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주었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이제 일도 마쳤으니 구룡포항까지 되돌아갈 차례다. 가기 전에 처리할 일이 또 하나 있다. 내 배낭은 10년쯤 된 것인데 앞 가슴 부분에 조인버클이 고장났다. 근처 체육사와 등산용품점에 들러 조인버클을 대체할 방안이 없는가 물었다. 모두 수선을 맡겨야 한다는 대답뿐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허름한 체육사에 들렀다. 20대 후반의 여직원이 그러면 이거라도 쓰세요. 저도 이걸로 머리를 묶고 옷도 묶어요. 라면서 검정끈 하나를 준다. 탄력이 아주 좋은 30cm 정도의 그냥 끈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슴 부분을 묶고 조이니 정품 버클 못지않다. 체육사 앞 버스 정거장에서 구룡포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동남아시아 사람으로 보이는 청년이 자기 몸치만한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라 내 옆자리에 앉는다. 잠시 후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그 청년이 깨운다. 당황해서 일어나 보니 구룡포항 종점이다.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와 그 청년,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 뿐이다. 나는 교통카드를 꺼내려는데 지갑이 주머니에 없다. 순간 나는 동남아시아 청년이 혹시 하는 의심을 했다. 허둥대면서 배낭 윗부분 작은 지퍼를 열어보니 카드가 있다. 부끄러웠다. 나도 모르게 이영만리 타국당에 일하러 온 그 착한 청년을 의심했으니 말이다. 아침 식사를 원체 든든하게 해서 별 시장기는 없다. 그래도 미리 조금 먹어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우유로 점심을 때웠다. 1시 25분 구룡포항을 출발했다. 아침에 체육사에서 얻은 검정끈으로 가슴 부분을 바싹 조이니 걷기가 한결 수월하다. 조금 걷다 보니 구룡포 주상절리가 펼쳐진다. 2시 55분 동쪽 땅끝마을에 도착했다. 땅끝마을 하면 흔히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을 말하곤 하는데 동해안에도 땅끝마을이 있다. 포항시 구룡포읍 석병리가 바로 동쪽 땅끝마을이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시간을 더 걸어가니 고래마을이 나온다. 익히 알려진 이야기지만 포항 구룡포항은 20세기 초까지는 그냥 평범한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일본인들이 구룡포항을 개발했다. 일본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쓴다는 고래고기를 얻기 위한 포경선 전진기지로 개발한 곳이 구룡포항이다. 고래마을을 지나 호미곶으로 가면서 갑자기 싱거운 생각이 들었다. 왜 인간은 바닷물을 마시면 죽을까? 고래는 죽지 않는데. 영화를 보면 남파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하면서도 절대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다. 갈증을 못 이긴 누군가가 바닷물을 마시면 경험 많은 늙은 선원이 기겁을 하고 말린다. 내친김에 스마트폰으로 찾아봤다. 인간의 혈액 염도는 0.85%다. 그런데 바다 염도는 2.9%로 인간의 피보다 3.5배가 진하다. 그러니 바닷물을 마시면 삼투압 현상으로 피를 쏟고 죽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지식 정보를 찾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내가 쉬고 있는 정자 옆에 또 다른 정자가 있는데 젊은 남녀 대여섯 명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부터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언뜻 보니 동네 청년들 같다. 나이도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이다. 과자 봉지에 과자를 안주 삼아 소주를 들이키면서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면서 논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보았던 광경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르신들이 돌미역을 채취하고 미역을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작은 항구에서는 청년들의 아버지뻘 중년들이 제3국인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인생이 구말리 같은 청춘들이 달리 일이 없는지 대낮부터 술 타령 하는 모습 보니 마음이 영 언짢다. 언짢은 내 기분을 달래주려는 듯 갑자기 제비들이 나타나 저공비행을 한다. 아, 제비다. 제비. 서울에서 제비를 본 것이 몇십 년은 된 것 같다. 그런데 이곳 해안가에는 제비들이 지천이다. 그동안 일주일 가까이 걸어오면서도 늘 느끼지 못했는데 이곳 포항에 와서 제비들의 집단 비행을 구경하게 된 것이다. 걸어가면서 자세히 관찰해보니 해변 곳곳에 파도에 떠밀려와 그냥 널브러진 해초더미들이 썩어가고 있고 그 썩어가는 해초더미 위로 파리떼들이 바글거린다. 제비들이 왜 이곳에 이토록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시 45분 호미곶에 도착했다.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호미곶 해맞이 광장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커피도 한잔 마셨다. 여기서 고민에 빠졌다. 해맞이 공원 근처에서 숙소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8시나 9시까지 걸어가서 대동배 교회까지 갈 것인가? 스마트폰 해파랑길 지도를 보니 해안으로 쭉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는 데까지 가보자. 마침 오늘은 오전에 포항 시내에서 몇 가지 일을 보는 통에 18km밖에 못 걸었는데 최소한 60리, 즉 24km는 걸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욕심을 내는 순간 악몽이 시작됐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침은 아니감만 못한 것이다. 게다가 화합을 단행이다.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오기 마련이다. 우선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 있는 해파랑길 지도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놓은 해파랑길 지도가 달랐다. 해맞이 공원 지도에 따르면 호미곶에서 내륙으로 들어가 구말리를 지나 대보 저수지를 거쳐 영일만
복합관광단지 건설 예정지를 통과하는 흥환보건진료소까지 14.4km다. 언뜻 봐도 산중을 헤매는 코스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은 지도에 따르면 해안길로 독수리 바위를 지다 대동배 교회를 거쳐 흥환보건소까지 13km의 해안도로다. 헷갈린다. 그런데 나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할 때는 보다 나쁜 상황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나는 좀 더 걸어보겠다는 욕심에 좋은 경우를 전제로 했다. 즉 바닷길로 가다 보면 혹시 해가 저물더라도 어디 잘 곳이 없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이다. 오후 6시 해맞이 공원을 출발했다. 일단 바닷길로 가다 보니 50분쯤 지나서 독수리 바위에 도착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정표를 따라 걸어갔다. 내 머릿속은 바닷길로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대동배 교회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점점 산중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은 해파랑길 지도하고 거기 당초 출발하던 그 호미곶 해맞이 공원의 해파랑길 지도가 달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호미곶 해파랑길 그 지도가 맞았던 거예요. 결국 보니까 해안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산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다 점점 오르막인데 사람이 흔한 얘기로 환장하겠더라고요. 일모도원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상황이 점점 이상해진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언덕이 계속된다. 조금 지나면 내리막.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또 끝없는 오르막이다. 당초 서울에서 준비해왔던 랜턴은 울산에서 고장나서 버렸고 급한 대로 스마트폰을 열고 희미한 화면의 불빛으로 길바닥을 비추면서 걸었다. 스마트폰에 랜턴 기능이 있다는데 새로 산 스마트폰이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랜턴 기능도 쓸 줄 몰라서 이 화면으로 이렇게 비추고 갔던 거예요. 이따금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손을 흔들어 차를 태워달라고 하고 싶지만 조금 더 가면 민가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에 마냥 걸었다. 해걸음 이후에 희미한 빛과 스마트폰 액정 화면의 빛을 따라 1시간 넘게 걸었다. 정말 인적 하나 없는 산길이다. 이따금 산새의 울음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적을 깰 뿐이다. 촬영하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8시경 저 멀리 불빛이 보인다. 다가가 보니 회국수 식당이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50대 중반의 남자 주인 혼자 TV를 보고 있다. 일단 회국수를 시켰다. 회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주인에게 이 근처에 민박하는 곳이 없느냐고 물었다. 물론 민가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민박이나 모텔이 있을 턱이 없다. 내가 그 주인에게 물었던 속내는 이 식당에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상당히 냉정했다. 10km 정도 더 가면 불가마 찜질방이 있다고 한다. 불가마 찜질방이 좋은 줄 누가 모르나. 밤 8시가 넘은 그 시간에 산길을 10km 가려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니 문제지. 그때 그 집 안주인과 10대 후반의 아들이 들어온다. 부인은 발을 다쳐 기웃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것 같다. 부인과 아들은 늦은 저녁을 먹는다. 내 사정을 들은 부인이 근처에 예전에 민박을 하던 집이 있었다면서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린다. 결국 나온 답은 지금은 민박을 안 하고 빈집이라는 것이다. 하루 몇 대뿐인 버스도 끊겼고 결국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길을 걸어야 했다.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집 아들, 그러니까 회국수집이죠. 그 집 아들에게 스마트폰 랜턴 작동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약간 오기도 발동했다. 그까짓 것. 이제 스마트폰으로 랜턴도 되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정 먼 밤새 걷지. 그러면 내일 새벽 포항 시내에 도착하겠지. 잠은 그때 가서 자면 되지. 세상을 오기로 살 일은 아닌데 말이다. 8시 40분 회국수 식당을 나와 무작정 걸었다. 그런데 슬슬 후회가 시작된다. 스마트폰의 랜턴 불빛은 어둠을 뚫기에는 너무 미약했다. 게다가 언제 배터리가 소진될지 모른다. 만에 하나 산중에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나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긴급 구호를 요청할 핸드폰도 없는 꼴이 된다. 귀신도 안 무섭고 짐승도 두렵지 않다. 가장 무서운 것은 혹시 배터리가 방전될까 하는 두려움이다. 밤 10시가 넘어서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 들었는지 깜깜하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배낭을 풀고 앉았다. 내 인기척에
근처 개들이 컹컹대면서 짖는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는데 길 건너 불 꺼진 슈퍼에서 누군가가 나온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면서 물었다. 이 근처에 민박하는 데 있습니까? 그러자 슈퍼에서 나온 남자가 잠깐만요 라며 나의 팔을 끈다. 그리고 열린 슈퍼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불빛 쪽으로 나를 데려간다. 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죠. 그리고는 정치평론하신 그분 맞죠? 한다. 맞는다고 하자 그 남자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황태순입니다. 답했다. 그 남자는 자기 슈퍼로 뛰어들어가면서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그 황태순 씨야 소리친다.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다는 말이 있다. 이때 내 심정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을 것이다.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며 부인이 집 안채에서 슈퍼로 뛰어나온다. 수염이 덥수로 간 내 모습을 보고 두 내외는 때로는 신기한 듯 연신 반가움을 표현한다. 남자 이야기가 가게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와서 나와봤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 외에는 도통 인적이 없는 곳인데 캄캄한 밤에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하는 생각이 나와봤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운동을 많이 했는지 몸이 탄탄하다. 그 네와 셋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자는 진효석 씨로 1968년생, 당시 2018년 51라고 한다. 원래 경북 경주 출신이다. 20년 전에 포항으로 왔고 8년 전 이곳 흥완리에 슈퍼와 민박을 겸한 가게를 마련했다고 한다. 평소 종편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익숙한 목소리라 혹시나 하여 불빛에 확인해 봤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슈퍼는 해파란길 지정 슈퍼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진효식 씨의 슈퍼, 즉 백년 손님 마트는 여러 차례 방송을 탄 유명한 집이다. 천하장사 이만기 씨의 장모님이 이웃집에 살고 계신다. 이만기 씨와 장모님이 함께 출연했던 SBS TV 백년 손님에 진효석 씨의 백년 손님 마트가 주요 촬영 무대였다. 이야기 꽂히고 일단 잠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넌지시 재워줄 수 없는지 타진했다. 진효석 씨 말로는 주로 여름에 친지나 친구들이 왔을 때 놀이방 겸해서 쓰는 방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창고 비슷하게 쓴다면서 자신의 차로 포항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소 제가 좋아하는 황태순 평론가 같은 분하고 술 한잔 하면 그래서 잠만 자면 되니까 재워달라고 했다. 그 대신 내가 이 슈퍼에서 술 한잔을 사겠노라고 했다. 진효석 씨 내외는 너무 누추한데 하면서 서둘러 민박방을 챙기고 또 맥주와 마른 안주를 내온다. 굳이 돈을 받지 않으려는 진씨 내외에게 방이야 공짜로 쓰지만 술은 내가 대접하겠다고 부득부득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쥐어주었다. 잠자리가 확보되니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 한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진씨 부인이 남편을 쿡 찌른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간다. 진씨 부인은 내가 피곤할 텐데 너무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인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진효석 씨의 식견이 보통이 아니다. 요즘은 TV나 인터넷 등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사는 곳이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있으면 때와 장소와 무관하게 자기의 주의 주장을 키워가며 살 수 있다. 진효석 씨는 내가 방송 등에서 접하는 평론가나 교수 이상의 자기 소신과 지식의 소유자다.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방은 여름 한철이면 두 가족 정도가 함께 묵을 수 있는 큰 방이다. 진씨 내외는 전기장판까지 깔아서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만지작거리면서 잠을 청했다. 욕심을 부리면서 오버페이스를 했고 캄캄한 시골 산길을 걸으면서 좌절감은 맛보기도 했다. 그래도 마지막 이곳 백년 손님 마트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다. 오늘은 오전에 포항 시내에서 4km를 걸었고 오후 1시 25분부터 밤 10시까지 27km를 걸었다. 전체 31km는 평소 걷는 정도이나 오후에는 거의 시속 4km 속도로 7시간을 강행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날 잠들이 들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정호성 전 비서관이 1년 6월 만기 출소를 했고
이제 정호성 씨 만기 출소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2014년 저 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4년 그때 제가 이제 종편한 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제가 종편한 지 2년이 돼서 항상 그 당시 이제 제가 보면 별명이 수도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TV를 아무데나 틀어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뭐 틀면 물 나오듯이 그렇게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아는 후배를 통해서 보면은 김용환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용환 옛날 자민련 수석 부총재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했던 분이죠. 김용환 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만든 7인회의 좌장이기도 합니다. 이 김용환 전 장관이 밥을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심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김용환 전 장관이 보니까 윤진식 당시 의원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장시간 한 두세 시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용환 장관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윤진식 의원하고 저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그 자리를 파할 무렵에 김용환 장관이 그러세요. 그냥 자주 봅시다. 아주 낮은 소리로 자주 봅시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5년이 되어서 그 당시 청와대 청와대 내부 사정이 아주 정통한 뭐 이번에 국회의원 된 친구입니다만은 그 언론인이 저한테 그래요. 형님이 청와대 대변으로 최종 추천됐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뭐 그저 청와대 쪽에서 연락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아니 난 몰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 2013년에 이제 윤창중 씨가 대변인 그만두고 공동 대변인이었던 김행 씨하고 당시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그 이정현 씨하고 그 이정현 수석과 김행 대변인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보면 뭐 심지어는 이정현 대변인이 홍보수석 할 때는 홍보수석 할 때는 김행 대변인에게 마이크를 안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임자를 구하는데 그 당시 종편 등을 통해서 저를 갖다가 눈여겨봤던 김용환 장관이 저를 갖다가 추천을 해서 막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판에 이제 항상 일이라는 그렇습니다만 막판에 이제 수석들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비서실장 모여서 얘기했겠죠. 근데 누가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태순 그 친구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대통령 후보 언론 특보였잖아. 딱 한마디 하니까 그걸로 땡이었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이명박하고 이제 그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고, 뭐 정동영 후보가 뭐 역대급 참패를 했죠. 저는 예전 앞서 늘 말씀드리지만 박철원 의원 모셨던 자민련 소속이었고, 그다음에 DJP 이후에 자연스럽게 같은 TK였던 김중건, 박철원 장관이 그 당시 이제 정계를 은퇴했으니까 김중건 최고위원, 곧 이어서 대표가 됩니다만은 김중건 최고위원을 보조하게 됐고, 그러니까 김중건 최고위원의 비서실 차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당적이 새천년 민주당이에요. 당비도 매달 2만 원씩 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잠시 정치계를 떠나 있다가 대학교 선배이자 또 뭐 여러 사람들 추천으로 정동영 후보에 언론 특보한 것은 그 뭐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2008년 저도 그 당시에 보면 2008년 총선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뭐 결국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마디에 저는 거기서 최종 땡 탈락되고 그 다음에 저의 다음으로 아마 후임자를 갖다가 다시 물색에서 구한 것이 KBS 기자였던 민경욱 의원, 이번에는 이제 낙선했습니다만 민경욱 의원이었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누가 강력하게 그 당시 정동영 언론 특보한 거고 라고 쉴드를 쳐주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다면은 2014년, 2015년 뭐 2014년 아마 대변인 됐으면 곧 이어서 세월호 때부터 2014년 그 4월부터 세월호 사태니까 뭐 그때부터 정신없이 보냈겠고, 아마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문고리 3인방하고도 친하게 지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도 정호성 씨와 함께 저쪽 의왕에 있는 국립대학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바람에 종편 2017년 3월까지 열심히 종편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래서 새옹지망 것 같습니다.